17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네, 어제 생방송 시청 인증샷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두 분을 뽑았습니다. 바로 크게 한번 띄워주세요. 네. 먼저 화면 왼쪽. 인자한 미소로 셀카 찍어주신 오경희님. 성탄 다음날 뉴스 보면서 한 컷. 새아침 소식 잘 보고 있어요. 라고 글까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화면 오른쪽 7374.09님. 남편 쉬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아내분이 여보 V 좀 해봐 이렇게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신 거 아니죠? 아닐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키면 해야죠. 네. 이 두 분께 영화 관람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두 분 저희가 직접 뽑습니다. 생방송 보고 계신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세요. 네, 오늘도 상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사실상 금리를 올린 일본, 이 엔화가 서서히 강세로 바뀔 거란 예상이 나오는데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춘욱 박사와 짚어보고요. 네, 연말 술자리는 곧 숙취와의 전쟁이죠. 맞아요. 지혜롭게 숙취 해결하는 법도 상클 라이프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생방송으로 상클 하실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도 해외에서도 끝까지 상클해 주시고요. 날씨부터 빨리 챙겨볼게요. 김민재 기상캐스터. 오늘은 강추위 걱정 말고도 미세먼지도 걱정해야 된다고요? 네, 세미 한파가 아주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 미세먼지가 찾아와 하늘빛이 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오르고 낮 기온도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일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도 바람이 더해져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과 충북은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인천과 충남, 전북은 오전에만 일시적으로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춘천 영하 9도, 대전 청주 영하 8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고요. 낮 기온 서울 청주 2도, 창원 7도로 대부분의 지역이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올랐다가 해가 지면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가서 쌓인 눈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강원도 양양군 화일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서 1시간 20분 만에 꺼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학교 운동장 넓이 정도의 산림이 불에 탔다고 하네요. 이 동해안 지역이 열흘 넘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라서요. 산불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월요일인 어제는 출근길이 많이 어려웠죠. 오늘은 어제보단 정체가 천천히 길어지긴 했지만 이제는 제법 어려운 구간들이 많습니다. 지금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강변북로의 경우 38분, 또 올림픽대로는 43분으로 5분 정도 차이 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도심 방향으로는 도봉 지하차도부터 월계 1교까지 밀렸다가 군자교와 성수분기점 사이로도 다시 한번 속도 떨어집니다. 한편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는 북정부터 탄천 1교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정체가 빠르게 길어지면서 이제 수원과 죽전 휴게소, 다시 한번 달래내 고개와 반포 사이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동쪽 지역 판교 방향 정체가 남양주부터 상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서운과 송내 사이 지나기는 계속 불편합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더 윗선을 향하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첫 소식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구속 전 신문을 마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왜 바꾸셨나요? 직원들한테 증거인멸 지시하셨나요? 법원은 어젯밤 늦게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담당 과장인 최모 씨 등 2명에게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밝혀진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참사 관련 자료를 없애려는 시도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헬로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까지 지자체가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특수부는 재난안전법상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안전 담당 과장 최 씨에겐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참사 당일 낮부터 술을 마셨고 이후 참사가 발생한 걸 알면서도 현장 근처까지만 갔다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특수본 수사로 구속된 참사 책임자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됐습니다. 경찰 외에 책임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용산구청의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동력이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은 최성범 용산서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다른 기관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 사면 대상을 확정합니다. 이번 사면 대상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씨는 사면이 확정되면 남은 15년이 면제됩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면안이 의결되면 내일 사면이 단행되는데 야당이 국민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특혜 사면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 크리스마스를 강타한 겨울 폭풍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55명의 사망자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뉴욕주 서북부 버펄로 일대에선 2m가 넘는 눈 속에 갇힌 자동차에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되고 있지만 교통이 막혀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이 다음 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호텔 등 시설에 격리하는 방역 조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국자 모두에게 시행했던 PCR 검사도 하지 않고 출발 전 48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만 있으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는 중국에 입국하게 되면 시설 격리 없이 일정 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5대가 어제 6시간 동안 우리 영공을 침범해 돌아다녔습니다. 일부는 서울 상공까지 날아왔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갔는데요. 우리 군이 격추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군의 대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게 포착된 건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주로 경기도 김포와 강화도 일대에서 궤적을 바꿔가며 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는 서울 북쪽 상공으로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넉 대는 강화도 서쪽에서 움직이다 항적이 사라졌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2m 이하 소형으로 일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과 경고 사역을 실시하였고 항적 추적 및 격추 사산을 운용하면서 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등으로 대응해 나서 20mm 헬기 기관포 100여 발을 사격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공격기인 KA-1 한 대는 이륙 직후 추락해 조종사 2명이 비상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항공기 이륙을 1시간 넘게 중단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민가와 도심 지역에서 벌어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사격 지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장시간 휘젓고 격추에도 실패하면서 군의 대비태세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Got no time to lose. 내 길었던 하루 난 보고 싶어. 어지러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생방송 보시면서 재미있는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십시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을 보내드립니다.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플러스 함께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도 유쾌한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뉴스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아, 요란합니다. 네. 당신이 잡는 사이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그림이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16부작으로. 근데 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느낌일 것이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있는데 혼자서 무슨 일이야? 이런 느낌. 혹시나 별말 스폰 안 되니까. 스폰 안 되고. 안 되죠. 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15화까지만 보세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락부. 예. 어떤 도시락이 준비되어 제 있을까요? 차례군요. 자, 먼저 첫 번째 도시락부터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하나, 둘, 셋. 빠밤. 네, 이런 게 플렉스. 이 플렉스 아시죠? 날씨가 추워서 훈훈한 소식 먼저 준비했는데요. 이 플렉스라는 게 사실 뭐 돈자랑 그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이 한 부부가 온라인에 크리스마스 기념 플렉스라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이거 돈자랑 같은데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돈자랑을 어떻게 했길래 박수가 쏟아집니까? 돈자랑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아주 잘했습니다. 네.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네, 쇼핑백이 잔뜩 놓여 있죠. 보니까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인데 저 안에 담겨 있는 게 오리털 패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수년 전 처음 연을 맺은 지역 보육원에 보낸 선물인데 하트가 막 뿅뿅 나왔죠. 네. 좋습니다. 하트 좋아요. 독실한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헌금을 하지 않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의미 있게 플렉스를 했다고 합니다. 보육원. 대단합니다. 사실 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늘 마음은 있지만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입시학원을 운영하는데 이 보육원 출신 학생이 그 국가 지원과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 학원에 등록하러 왔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이 보육원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보육원 원장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학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 옷차림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무거웠대요. 아무래도 좀 얇게 입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부를 결심했고 이 길쓴이는 생일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이기도 해서 난생 처음 수백만 원어치 쇼핑을 해봤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도 박수 한번 치시죠. 아이고, 멋있습니다. 근데 저 옷들이 이제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모두 입을 수 있게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싶었는지 내년에는 이제 학원이 더 잘 돼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까지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벌써 여기가 뜨겁네요. 그러니까 아니 보면 막 되게 비싼 제품들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야 쉽지 않은데 이런 소식은 정말 매일매일 전해드렸으면 맨날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저 패딩 입고 따뜻한 겨울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 도시락 제가 옛날 도시락으로 준비했는데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6년 만에 밖으로인데요. 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 씨. 저는 사실 이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데 이 최 씨가 이 구속 6년여 만에 교도소 밖을 나오게 됐습니다. 징역형을 꽤 길게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나왔나요?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때가 재판 받을 당시였죠. 이 지난 2020년에 이 징역 18년형이 확정되고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검찰이 1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한 건데요. 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는데요. 이번에는 받아들여져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자료 화면입니다. 그럼 지금 최서원 씨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나온 거예요? 네, 일단 오는 30일에 척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라고 합니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은
치료를 받게 되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만 제한이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이 이제 어젯밤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일정대로 복귀는 해야 하는데 만약에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는 추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받아들여질지 안 들여질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세 번째 블록 도시락인데요. 또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조금씩 드러난다인데요. 최근 알려진 충격적인 사건이죠. 한 60대 남성이 숨진 채로 이 아파트 옷장 안에서 발견된 사건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 사건의 경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에 그 피의자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살던 곳인데 맞아요. 이게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집주인도 행방불명 상태라고요? 네, 어제 뉴스룸 보도에 나왔는데 저도 네. 보도를 보고 이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명의자인 이 여성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수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소재를 찾고 있는데 이 피의자의 또 다른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쩌다 시신이 옷장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도 지금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피의자를 A씨, 피해자를 B씨라고 제가 편의상 정리하겠습니다. 예. A씨는 지난 20일 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B씨가 모이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요. 이 합의금을 준다면서 집으로 유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범행이 이뤄졌고 이 살해한 뒤에 옷장이 은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에 그 연쇄살인마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너무 무서운데 범행 후의 행적도 굉장히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막 자기가 그 사망자인 척하면서 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네, 맞아요. 바쁘다, 뭐 배터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유족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말투도 다를 수도 있고. 말투도 좀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모이던 택시는 한 1km 가량 떨어진 공터에 버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 A씨가 B씨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대출까지 받는 등 한 7천만 원 정도를 가로챈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또 이제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진실이 좀 잘 밝혀져서 처벌받을 사람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락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도시락 조만간 또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그런 일 없다라지만인데요. 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중국의 비밀경찰서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은 현재 비밀경찰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 보도한 영상인데요. 저희 JTBC가 중국의 비밀경찰서를 처음 폭로한 단체를 인터뷰하면서 확보한 영상입니다. 이게 실제 중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정되는 비밀경찰서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 중국 공안이 화상으로 범죄 용의자를 신문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에는 저 뒤에 저게 이제 마드리드 해외동포 서비스센터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영상 이 중국이 저장성 검찰청이죠. 저장성이라는 성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 검찰청이 인터넷에 직접 올린 영상입니다. 이 인권단체는 스페인에서 민간협회처럼 꾸민 비밀경찰 조직을 현지 정부 몰래, 그러니까 중국이 스페인 정부 몰래 운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There is even video evidence, and again, it would be interesting if the foreign ministry,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would respond to that. So we actually have pretty convincing evidence, again, from the authorities themselves that they have been running these kind of operations. 이거 당사자, 그 나라 동의 없이 이런 조직을 뭐 그 나라의 맘대로 세운다, 이거 있을 수 없는 말이 안 일입니다. 되죠. 이게 심각한 이제 영토 주권 침해라는 점도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도가 계속 이어지니까 중국이 어제 불쾌하다 뭐 이런 취지로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아니라는 건데 계속 의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보도했던 그 비밀 경찰서로 지목된 그 식당, 중식당이었죠. 예, 그 중식당이 이달에 이제 끝으로 이제 폐업을 한다고 하고. 이달까지만 하고. 근데 그 중식당의 주인이 또 여행사를 갖고 있는데 그 여행사도 지금 폐업 절차를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제 너무 어제 수상해. JTBC 뉴스룸 보도에서 이제 윤정주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 중식당의 회장이 왕모 씨고 대표가 배모 씨입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거주지에 사는데 뭐 부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2007년부터 여행사를 함께 운영했는데 이 취재진이 본점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행방이 묘연했고 이 등기상 해산 날짜가 이달 5일.
그러니까 인권단체 폭로 바로 다음 날이에요. 이거 뭐 우연치고는 조금 묘하죠. 이 과거 사무실이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인데 여기가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중식당의 지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 네. 국회의사당에서 뭐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주한 중국 대사관은 2차례 성명을 냈고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인데 사실 진실이 뭔지는 아직 뚜렷하게는 모르죠. 밝혀진 게 없으니까 네. 요거는 계속 좀 취재를 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도성 기자 오늘 수고했고요. 이어서 월드보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월드보이와 함께 따끈따끈한 월드 소식, 해외 소식들 만나보시죠. 굿모닝 대한민국. 뇌를 먹는 아메바. 이 아메바의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첫 사례부터가 사망 사례인데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니 너무 무섭습니다. 도대체 이 뇌를 먹는 아메바가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 사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뇌를 먹는 아메바의 진짜 이름은요. 네. 파울러 자유 아메바입니다. 주로 이 사람의 코를 통해 들어가서 이 뇌까지 접근해서 뇌수막염 등을 일으키죠. 이게 미국 뉴스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거의 매년, 최근에는 거의 매월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9월과 10월에도 아이들의 사망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호수에서 놀다가 또 이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 분수에서 놀다가 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분수요. 분수는 사실 아이들 막 분수에서 많이 놀잖아요. 근데 이게 와, 이 치명률까지 높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죠. 이게 걸리면은 이제 두통,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 지 거의 5일 안에 대부분 사망한다고 합니다. 196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내 감염 사례는 모두 154명이었는데요. 그중에 딱 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치명률이 97%를 넘을 정도로 걸리면 거의 죽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수영뿐만 아니라 코를 씻을 때 이 오염된 물을 써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게 주로 섭씨 30도 이상의 담수에서 서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 발병하는 그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아이고, 네. 네, 태국, 인도, 중국, 일본에서도 최근 이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망한 남성도 태국에서 넉 달 동안 체류했다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따뜻한 담수에서 이 물놀이 할 때는 즐거움도 좋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부러워하는 이 모든 걸 가진 남자, 대한민국 막내 아들 송중기 씨 이야기입니다. 네. 송중기 씨가 영국인 여성과 열애 중이라는 소식 어제 뉴스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아주 뜨거웠죠. 예, 일본, 중국 등 해외 언론도 그의 열애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월드 클래스가 됐군요. 리얼로. 네. 특히 이 태양의 후예, 빈센조 등으로 이 송중기의 인기가 뜨거운 일본, 중국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먼저 일본의 스포츠 코치입니다. 송중기, 일반인 영국인, 일반 여성과 열애. 송혜교와 이혼 후 첫 로만스라는 제목에서 자세히 다뤘고요. 네. 다음은 중국 신화 연애입니다. 송중기 열애 축하합니다. 축하해요란 영상을 홈페이지와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송중기의 영국인 여자친구가 오른손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것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이 여성이 누군지 알고 보도한 걸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사진 한 장 보시죠. 네. 사진 보시면은 최근 이 송중기 씨가 귀국을 할 때 옆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네, 아마 그걸 보이네요. 보고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송중기 씨는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홍보차 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도 이 영국인 연인과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친구가 이탈리아 출신 영국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1984년생이고 영화 리즈 맥과이어 등에 출연했던 배우거든요. 84년생, 저랑 동갑인데요. 예, 각종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소속사 측의 입장은 딱 이겁니다. 송중기가 일반인 여성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 외에 모든 정보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뭐가 어쨌든 누가 뭐가 됐든 대한민국의 막내 아들 송중기 씨의 새로운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이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항상 순위권에 이 프로게이머가 들어있었는데요. 네. 이 꿈을 할머니가 이뤄내서 화제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대만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 현장입니다. 인기 게임인 만큼 자, 이제 관중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열기도 너무 뜨겁습니다. 특히 유독 이 주목을 끈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뭐 많은 선수들이 보이죠. 네. 근데 뭐 누가 나왔길래 그래 뭐 페이커나 데프트 정도 나온 거예요? 네, 지금 이 화면에 잡히고 있는 올해 65인 할머니가 주인공입니다. 우와. 대만의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컴맹이었다고 하는데요.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불과 1년 만에 프로게이머로 데뷔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어쩌다가 이렇게 게임에 빠져드신 거죠? 1년 만에 어떻게 프로가 되셨을까요? 네, 할머님이 즐기시는 게임이 저도 즐기는 게임인데 할머니 티어 어딘지 궁금하네요. 처음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게임을 시작했다는데요. 네. 왜 게임을 하면 뇌와 손에 자극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효과도 느껴지는 것 같고 점점 흥미도 붙길래 이후에 꼬박꼬박 일주일에 5시간씩 게임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많은 건가요? 일주일에 5시간이면? 잘 아니라. 모르겠네요. 사실 진짜 프로게이머들에 비하면 조금 적기는 한데 그만큼 이 할머님께서 이 재능이 넘치셨다. 남들보다 조금 적게 게임 연습을 했지만 이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할머니는 한 대학 교수가 설립한 시니어 게임단에도 들어갔고요. 정식 훈련을 거쳐서 프로 선수로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할머니가 속한 팀은 아쉽게도 1회전에서 탈락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도전이 계속되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요. 건강한 은퇴 생활하는 사람들을 액티브 시니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 활동적 장년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냥 도전하는 그 자체가 참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세요. 예. 이번에는 가슴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로 산타가 찾아왔는데요. 빨간 옷도 안 입고 뭐 수염도 없는 것 같지만 자루에 사랑을 듬뿍 담아서 나타나서 이렇게 짠 선물을 줍니다. 주인을 잃고 상처받은 동물들에게 훈훈한 연말을 이제 선사하고 있는데요. 장난감을 받은 댕댕이들은 지금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고 지금 신났습니다. 자, 그리고 간식을 받은 냥이들, 냥이 보여주세요. 냥이들도 내심은 이렇게 마음에 지금 보이죠? 귀여워. 놀 것, 먹을 것, 기호대로 맞춘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남성 웬만하면 진짜 산타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불경기만 되면은 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습 보니까 사실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짠하기도 합니다. 예, 실제 코로나 이후에 세계 많은 곳에서 유기동물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이 보호소도 얼마 전에 빈 아파트 한 곳을 급습해서 무려 30여 마리의 고양이들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버려진 고양이들의 아지트가 됐던 모양이네요. 예, 문제는 이런 곳들을 찾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눈에 띌 정도로 버려진 동물이 너무 많다는 건데요. 구호 물품만 모자란 게 아니라 애정의 손길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하루 이벤트에 그치는 건 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동물들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은 뭐니 해도 보호소를 떠나서 집으로 데려가줄 새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드클래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무리는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나라박 이슈까지 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월드보이 이홍주 캐스터,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또 만나요.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일본 내년 금리 인상, 엔화 강세 시대 오나? 이 다른 나라가 금리를 꾸준히 올려도 아니야, 우린 초저금리야. 이 기조를 유지하던 일본이 일주일 전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 신호를 세게 보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그간 0.25%까지였던 10년물 국채 금리 상한선을 0.5%까지 올린 건데요. 이 세계 금융시장은 이제 일본도 금리 쭉 올리겠구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3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엔화값이 서서히 강세로 바뀔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흐름을 잘 보면 돈 버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바로 엔화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일본 하면요, 나홀로 초저금리 뭐 이런 말이 붙었는데 이번에 사실상 금리 인상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이 마이너스 금리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다. 예, 이제 일본의 금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미국의 정책 금리가 무려 4.5%까지 지금 인상되고 있는 동안에 빨간 선 보이시나요? 네. 저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 금리, 이제 저게 뭐냐면 예금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가면 저기는 제로다. 사실상 수수료를 생각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미국의 예금 금리는 4.5%까지.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 이제 한 가지 기대가 생긴 거죠. 뭐냐 하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면 벌겠구나. 돈을 벌죠. 그러면서 환율이 지난 10월 같은 경우는 1달러에 대해서 150엔까지. 그러니까 1달러에 150엔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인 거고요. 반대로 일본의 엔이 엄청나게 약세를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 중앙은행이 뭘 했냐면 외환시장에 들어가서 개입을 했어요. 뭘 하냐면 우리 이렇게 환율이 너무 급등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엔을 사들이고 달러를 파는 개입을 했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총 잔량이 100이면 그중에 일본 중앙은행이 50을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이 갖고 있네요. 정부가.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 결정을 하게 된 게 지금까지는 단기금리, 정부의 예금금리 또는 정책금리만 통제를 하던 거에다가 하나 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까지 정부가 0.25%로 통제하던 걸 이번에 이제 풀어준 거죠. 0.5%로. 그러니까 정책금리 인상은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우리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기존 0.25%로 통제하던 걸 0.50까지 올려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를 보면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가 아니라 사실상 금리를 올리는 뭐 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두루뭉술하게 쓰는 게 이제 정책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군요. 예, 그건 또 올리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게 일본 경제 너무 어렵잖아요. 일본 경제 너무 어려운 데다가 또 하나의 또 문제들이 뭐냐면 빚을 엄청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GDP의 200% 그러니까 한 해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국민들이 총 벌어들이는 모든 현금보다 2배 정도 되는 빚을 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금리 그렇게 너무 급등하게 내버려두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어서 기준금리는 놔두고 채권 시장에 가서 맨날 중앙은행이 개입하던 걸 좀 완화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 엔화가 싸니까요. 일본 여행 간 분들 뭐 너무 좋다 이러면 참 부러운 후기도 많이 올라오던데 그러면 엔화가 내년에는 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나요? 전망 좀 해주십시오. 뭐 환율 전망하면 맨날 틀리지만 이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사실 그죠. 그렇지만 일단 떨어지기보다는 좀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엔을 딱 사러 가면 예전에는 뭐 전부 다 우리가 그림이 나오는데요. 얼마 전 947엔. 와 정말 엄청났죠. 그래서 100엔에 대해서 947원 정도를 줬던 것은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은행의 그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어떤 반동 또는 장기금리 이런 것들이 변화가 나타나면서 974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엔이 뭐 강세가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그림만 보시면 지난 연초부터 올해까지 엔에 대한 100엔에 대한 우리나라 환율 흐름을 보시면 한 100원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아직 옆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네요. 예, 이런 걸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엔은 굉장히 싼 거죠. 엔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금리도 인상해주고 그러니까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무한정 계속된다면야 문제가 다르겠지만 미국도 경제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특히 주식시장이 요새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거나 하는 시점에는 일본은 반대로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이제 엔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희망 섞인 전망. 그러면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 우리 경제는 뭐 이게 또 각자 다르겠지만 악재, 호재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고요, 손해를 보는 업종도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걸 보죠. 우리 경제에 좀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자기네 환율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 환율이 뭐 150엔에 있었다, 1달러에 150엔에 있었다 이렇게 되던 게 지금 130엔이거든요. 거의 한 15% 정도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엔의 강세가 나타난 거니까 수출품 가격을 좀 인상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이제 지금은 중국이지만 일본도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인데 일본 기업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저렴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국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업종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업종 벌써 자동차라는 거 느낌이 딱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만 하더라도 대안이 굉장히 되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시장에서는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게 한국과 일본 자동차죠. 그 다음은 전기전자. 물론 이제 가전제품에서 한국이 이제 거의 일본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전기전자 품목에서 특히 캐논 같은 그런 기업들, 찰상수저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이미지 관련돼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본이 세계 최강자거든요. 그쪽. 그다음에 조선, 철강, 화학으로 가게 되는 이른바 중화학공업 산업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큰데 그 나라의 일본의 제품 가격 인상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상대적인 혜택은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경쟁하는 분야는 엔화가 강세가 되면 조금 우리가 유리해질 거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지난번에 엔화는 저평가된 어쨌든 상황이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기는 어떻습니까?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여전히. 그러니까 이 통계가 작성된 게 한 50년 됐는데 지난 50년 동안 그 구매력을 감안한 가치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쉽게 이야기하셔서 여행 가셔서 일본산 제품 살라 그러면 되게 싸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통화의 가치가 저평가된 거죠. 그래서 역사상 지금 최저 레벨이에요.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오른다고 보는 게 오른다고 보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라면 엔에 대해서 좀 투자해 볼 만하다. 저는 지금 뭐 이 레벨에서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은 없지 않냐. 그러면 차분하게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건 정말 엔 투자는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냐 생각됩니다. 지금은 여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투자할 수 있는지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일 쉬운 게 엔화 예금이죠. 엔화 예금. 그냥 은행 가셔서 엔화 외화 예금 통장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화 예금을 만드시는 게 제일 쉽고요. 이건 뭐 은행 가서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요새는 인터넷에서도 예금 얼마든지 가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예금이 제일 쉽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일본 엔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ETF. 이게 이제 ETF가 뭐냐하면 주식처럼 매일매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다. 그리고 특히 좋은 점이 수수료가 싸다. 좀 아무래도 외화예금은 소액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될 때 환전 수수료 부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엔화 관련 상장지수 펀드는 거래량도 많고 또 펀드처럼 언제든지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엔화가 앞으로 강세다. 자, 엔화의 가치가 오른다라고 생각되면 일단 우리부터 벌써 지금 관심이 있다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엔이 저렇게 약세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일본 주식을 좀 사보는 건 어떠냐. 예를 들면 뭐 도요타를 산다든가 소프트뱅크를 산다든가 캐논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 주식에 대한 ETF들도 시장이 굉장히 많고 또 일본 주식 펀드들도 많이 출시돼 있으니까 투자에 검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은 벌써 이런 이야기를 쫙 듣다 보면 일본 우리 신주쿠에 건물 하나 사둘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동집 하나 열까? 우동집보다 뭐 아니면 마루노우치에 우리 빌딩 하나 살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 세계 부자들이 엔이 가치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0년 내 최저치니까 이건 그냥 사놓고 임대 수수료만 받아도 근데 우리나라보다 사실 일본의 부동산 임대료가 더 높은 거 아세요? 한국은 아파트에 이제 월세를 놓는다. 전세를 주다가 원세를 놓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전환될 때 받게 되는 수수료 이율이 얼마냐면 3.2% 정도예요. 한국 서울 기준. 근데 일본이 그보다 더 높아요. 3% 중반에서 4%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금리는 훨씬 싸면서 부동산 임대 월세 수익이 높다면 우리가 또 투자할 때 제 돈만 갖고 투자하지 않잖아요. 바로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들은 뛰어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서 아까 0.5%로 돈을 빌려 3, 4%로 운용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리츠에 대한 관심들도 최근에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알못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거 엔화 예금, 그러니까 은행 가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부터 시작하시죠. 이게 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엔화 상황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생방송 보시면서 재미있는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일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립니다. 올리실 때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함께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네, 그럼 상클라이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날인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모임 잦은 연말연시, 숙취와의 전쟁, 대처법은? 연말연시 모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술이죠. 맞습니다. 마실 땐 기분 좋게 마시지만 조금만 더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지독한 숙취에 시달립니다. 벌써 너무 싫어요. 네. 실제로 숙취에 되게 취약하다고 네, 취약합니다. 하더라고요. 이 숙취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줄 분 오늘 어. 모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원장님은 술 좀 드시나요? 어떠세요? 예, 저도 술을 좀 즐기는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는 남편이랑 한 잔씩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저도 어제도 술을 좀 한잔하고. 진짜요? 근데 숙취 해소법이 뭐 특별하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의사들의 숙취 해소법은 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같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에 충실합니다. 물. 물을 무조건 많이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일단은 술을 먹지는 않아요. 차라리 반주로 먹더라도 일단 음식을 먼저 섭취한 후에 알코올을 먹고, 만약에 좀 내가 과음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술자리 끝난 시간부터 그 다음 날 한 오후까지 계속 저칼로리 이온 음료를 계속 마셔요. 이온 음료. 예, 그래서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는 게 거의 유일한 알코올의 해독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수분. 저도 뭐 적당하게 마시는 건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게 연말 연시에 좀 적당히 먹어야지 해도 막 분위기가 좋고 맞아요. 막 오랜만에 만나고 이러면은 너무 많이 또 젊은 피니까 또. 네, 많이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럼 다음날 또 후회를 하곤 하는데 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숙취와의 전쟁 키워드와 함께 완승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어제 내가 불러온 재앙, 숙취란 일단 재앙입니다. 맞아요. 숙취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일종의 질환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숙취는 정식으로 진단명이 있거나 또는 이제 질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는 독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과음을 한 후에 지독하게 숙취가 오신다면 어떻게 보면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현상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겠죠. 중독. 근데 소위 이 술톤이라고 하잖아요. 술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벌겋게 맞아요. 되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런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한 분들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내 몸에서는 술은 독성 물질이니까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대사시켜서 내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을 대사하는 기관이 간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간에서는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중간 물질로 분해를 하고 이걸 다시 한번 분해해서 체외로 배출을 시키거든요. 이 중간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그 우리의 모든 숙취, 얼굴도 빨개지게 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하는 숙취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의 활성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효소의 양이 적은 사람들은 독성 물질이 해독이 끝까지 되지가 않으니까 좀 더 빨리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래서 술을 한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진다. 이런 사람들은 숙취도 더 강하게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 요 녀석을 잡아야 이놈이 문제였군요. 저를 괴롭히는 게. 가역수도 빨개지나요? 빨개지는 않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세트 이놈 올리기만 해봐라. 근데 간이 건강하면 흔히 뭐 너 간 건강하니까 술 잘 마시네라고 할 텐데 이게 숙취는 그럼 어때요? 간이 건강하면 숙취도 덜 생기나요? 그러니까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다 보니까 다들 간이 건강하면 술 잘 마시겠지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 기능 자체보다는 그 안에 있는 효소의 활성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이 건강하다고 해도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당연히 술을 잘 못 마시거나 숙취가 심할 수 있고요. 다만 역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간 자체가 간 세포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알코올은 간 세포를 파괴시키거든요. 그래서 간이 건강하지 않으면 당연히 알코올에 대한 독성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서 숙취가 더 심하실 수 있죠. 저는 간이 건강하면 술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잘못된 정보였네요.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죠. 숙취 해소제, 음주 전, 음주 중, 음주 후.
숙취 좀 줄이려고. 요즘 제 친구들도 되게 센스 있으려면 미리 숙취 해소제를 챙겨서 전에도 챙겨주고 후에도 챙겨준다.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효과가 진짜 있나 싶을 정도로 숙취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쵸. 어떤가요? 실제로 도움이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사로서는 숙취 해소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이제 일반 분들이 이걸 믿고 더 자기의 주량보다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약품 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기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숙취 해소제별로 그래서 숙취를 좀 줄이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무조건 전에 먹는 게 좋다, 후에 먹는 게 좋다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숙취를 느끼는 것 자체가 중간 대사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 먹는 것보다는 이후에, 그러니까 음주와 함께 드시거나 음주 직후에 드시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가장 정확한 건 제품별로 기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복용 방법이 보통 같이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따라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무조건 전에 먹는 거야.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제품 살펴보고 또는 중이나 후에 먹는 게 낫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그 숙취로 저처럼 머리가 깨질 듯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일을 또 해야 되는데 네. 너무 힘들어서 저 솔직히 두통약을 먹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떻게 먹어도 되나요? 어떤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네,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알코올 자체가 간독성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진통제나 뭐 두통약으로 먹는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성분 역시도 간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의 기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드신다고 해도 꼭 정량 이내로 드셔야겠죠. 아니 원장님이 상당이라는 말 쓰셨어요. 진짜 먹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제가 수련의 시절에 이제 음주하신 후에 그렇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드시고 갑자기 간부전이 오셔서 중환자실로 입원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아니 약은 최대한 좀 배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해장을 하기 위해서 약 말고 또 음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음식은 이제 안전한 방법이니까 이 숙취 해소에 좋다고 많이 알려진 음식들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로 효과가 그만큼 있는 건지 이제 OX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민 원장님 판을 들어주시고 네. 자 먼저 첫 번째. 네. 첫 번째 해장 음식 우유입니다. 우유. 술 마시기 전에 뭐 간, 위장 코팅이 된다라고 하면서 우유 드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잖아요. 자, 코팅 한번 해. 우유 이렇게 먹고. 코팅하고 마시면 이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가요? 자, 하나, 둘, 셋. 오. 도움이 된다.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복에 술 먹는 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공복을 피하는 데는 괜찮고 특히나 공복을 피하는 음식 중에서도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편이고 뭐 유지방이나 여러 가지 미네랄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위나 간을 코팅해주는 효과는 없습니다. 공복을 달래주는 정도이니까 너무 믿고 하시면 안 되겠고요.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우유 먹었으니까 더 먹자 하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장 음식은 바로 피로회복제입니다. 이게 숙취를 빨리 떨치기 위해서 피로회복제로 컨디션을 딱 끌어올리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이건 어떤지 자, 하나, 둘, 셋. 이건 안 X. 좋다. 어떤 건가요? 네. 그러니까 먹으면 일단은 술이 좀 취했다가도 고함량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각성작용이 돼서 술이 좀 깨는 것 같고 괜찮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알코올 자체도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는데 고함량의 카페인이 들어가 버리면 과각성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수면을 한다라고 해도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더 피곤하고 숙취도 더 많이 느끼거든요. 게다가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알코올 자체가 몸에서 수분을 많이 배출시킵니다. 그런데 카페인을 먹게 되면 이뇨작용이 더 활발해지겠죠. 그러니까 수분이 너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알코올 먹을 때는 반드시 수분 보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반대의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술 먹고 나면 꼭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주 많아요. 네,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도 역시 카페인이 많으니까요. 고함량으로 들어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원리가 딱 뚜렷하네. 그러니까 물이 많아야 되는데 수분을 배출하는 것들을 먹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해장 음식은 숙취해소의 기본, 뜨끈한 국물. 네. 이건 어떤가요?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해모. 해모. 왜냐하면
수분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는 괜찮잖아요. 네. 국물은 수분이니까.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물은요. 굉장히 짜고 자극적입니다. 기름도 많고요. 네. 그래서 지나치게 염분이 많다거나 기름이 많으면 오히려 위장관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기름진 국물을 먹게 되면 간에서 역시 지질대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물을 지질대사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려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국물만 먹는데도 살이 찌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이제 분해하는 건가요? 지방을 간에서 분해를 하고 콜레스테롤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하고 계속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물 먹고 싶으면 약간 슴슴하게 기름기 없고 덜 짜게 해서 먹는 정도가 그런 정도가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수분 섭취는 그런 국물류보다는 그냥 뭐 일반적인 물을 드시거나 채소나 과일을 드시는 게 더 좋은 거죠. 거기에도 수분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해장 음식 제 스타일 나옵니다. 신속 든든하게 해장 햄버거. 저는 이거 빼놓지 않거든요. 이거 아니면 피자 먹거나 그 어떤가요? 느끼한 까르보나라 같은 게 해장에 좋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술을 좀 이겨내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어떤가요? 하나, 둘, 셋. 절대 안 되죠. 이것도 상당히라는 말씀 나오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네, 아까 제가 국물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대부분 우리가 유명한 해장 음식들은 다 칼로리가 좀 있는 편이긴 네. 해요. 근데 적당량의 당은 알코올 분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약간의 당분을 섭취하시는 건 좋은데요.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은 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당도 너무 과하기도 하고 지방도 많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지방 대사도 간에서 이루어지는데 간은 내 몸에 딱 들어오면 독성 물질 먼저 해독하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방보다는 알코올을 먼저 해독하면서 우리 혈액 속에 지나치게 기름기도 많이 끼게 되고 몸에 살도 더 많이 찔 수 있고요. 일단 위장관에서도 부담이 상당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술의 해독제는 물이다. 예, 지방이 아닙니다. 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물 계속 강조하신 거 잘 명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띄워주시죠. 늘어나는 주량, 간에는 사망 선고.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나 요즘 많이 마시니까 좀 늘었어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고 한데 뭐가 맞는 겁니까? 주량 같은 경우는요. 늘어날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요? 학습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많이 마시면 학습인 거지 실제로 내 몸에서 받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는 효소의 활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거의 유전적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실제로 나는 먹으면 먹을수록 주량이 늘던데 이건 뭐냐면 내 몸에서 독성이 익숙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한 잔 먹으면 취했는데 지금은 2잔 먹으면 취해. 한 잔 늘었어.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몸에서는 독성에 더 취약해지고 있는 거니까 위험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즐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위험 사인, 이거 놓치면 안 되겠네요. 저 진짜 완전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알코올에 취약한 사람들이 일부러 이제 나는 알코올을 일명 알스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벗어나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소용이 없겠네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까 물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하나만 더 이렇게 연말연시에 술 이런 정도로 마시세요라는 좀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매일매일 조금씩 마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몰아서 한 번에 마시는 게 나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시죠? 몰아서 마시는 게 낫습니다. 진짜요? 연말 연시가 되면 약속 스케줄을 잡게 되죠. 한 번 마시고 나면 간이 쉴 수 있는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속을 연달아서 잡고 몰아서 쉬시는 것보다는 한 번 약속을 잡으면 이틀 후에 잡아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한 월요일쯤 마셨으면 한 목요일 정도에 하나 잡는 정도. 그러니까 몰아서 마시라고 또 매일 밤 몰라는 게 아니라 월요일쯤이면 2, 3일 쉬고 그렇죠. 요렇게 몰아서 안 마시고 몰아서 마시고 잘 쉬고 며칠 정도.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마시면 이틀 꼭 쉬어주는 센스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숙취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오늘 민혜연 연장님께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세미탄파가 아주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에 밑돌아 춥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일부 내륙에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도 매우 탁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과 충북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인천과 충남,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중부지방과 호남부터 차차 구름량이 많아지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7도, 청주는 영하 9도로 약 1시간 전보다 기온이 1도가량 더 떨어졌고요. 낮 기온 서울 2도, 광주 5도, 부산 10도로 전국이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을 따라서도 밤부터 눈이 내리겠고 이 눈은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상층에서 한 번 더 북쪽에 찬 공기가 쏟아지면서 오늘보다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게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술자리가 많아지는 요즘 참고할 만한 숙취 해소법도 전해드렸지만 이렇게 추운 날 음주 후에 길거리나 차 안에서 잠들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날 정말 위험합니다. 술을 마시면 잠깐 따뜻해지는 것 같아도 저체온증 위험이 더 커진다고 하니까 체온 관리도 신경 쓰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아침 저희 상클이 숙취도 추위도 잊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클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거 그댈 보고 싶은 마음